2000년 2월 20일 오전 12시 30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후 나란히 침대에 누워 불에 탄 시신 두 구를 발견했습니다. 23살의 박 씨와 21살의 정 씨, 두 명의 여성 시신이 발견된 거죠. 경찰은 박 씨의 통화 내역을 보다가 한 남자가 박 씨에게 음성 확인하면 전화 달라면서 나 때문에 화난 거냐며 전화 기다리겠다고 계속해서 연락 남긴 것을 확인했어요. 그렇게 23살의 황호진은 용의선상에 올랐고 시신 발견 이틀 만에 그가 일하던 명동의 한 호프집에서 체포됐죠. 2000년 2월 16일 황호진은 호프집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5명과 함께 이태원에 있는 M 나이트클럽을 찾아갔어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동료들과 룸을 잡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웨이터가 문을 열고 여자들을 데리고 들어왔죠. 황호진은 그중 한 여성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23살의 박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녀는 단란주점에서 일을 했었는데 남자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러 나이트클럽을 간 거였죠. 박 씨를 옆자리로 앉힌 황호진은 몇 번의 작업 끝에 그녀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했고 일행들과 헤어진 후 단둘이 나이트클럽을 빠져나왔습니다. 황호진의 목적은 단 하나, 박 씨와의 잠자리였죠. 그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하기 위해선 박 씨가 취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포장마차로 이동을 합니다.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박 씨는 다리가 풀릴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아침 7시가 돼서야 포장마차를 나왔습니다. 황호진은 박 씨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노량진동에 있는 박 씨의 집으로 향했죠. 만취한 박 씨에게 열쇠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간 황호진은 그녀를 침대에 눕혀주는 척 하더니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황호진은 앙탈 부리지 말라며 단란주점 접대부란 이유로 박 씨를 쉽게 생각했죠. 예상외로 저항이 거세지자 황호진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목을 눌렀습니다. 목을 조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움직임이 둔해지더니 박 씨의 저항이 멈췄죠. 죽일 생각이 없던 황호진은 당황했고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려는데 문득 아는 동생과 같이 산다던 박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동생은 박 씨와 함께 단란주점에서 일하던 21살의 정 씨였죠. 작은 방 문을 열자 동생이 자고 있었어요. 그대로 도망갔다간 언니의 사망을 경찰에 신고하기 두려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입을, 왼손으로는 목을 눌렀죠. 정 씨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발버둥을 쳤고 그 과정에서 덮고 있던 이불이 젖혀졌어요. 정 씨는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황호진은 입을 막고 있던 손을 떼면서 너 살고 싶지? 살려줄 테니까 벗어 라고 했죠. 결국 정 씨를 성폭행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정을 하진 않았어요. 쾌락을 다 느낀 황호진은 정 씨마저 목 졸라 살해했죠. 2명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평소와 다름없이 호프집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었어요. 시신이 발견되면 박 씨의 마지막 동선을 수사할 때 자신이 걸리는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럴싸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3번 전화를 당연히 받지 않자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음성 확인하면 전화 달라고 기다린다고 말이죠. 이대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박 씨와 정 씨를 살해하고 이틀 뒤인 2월 19일 밤 11시쯤 다시 박 씨의 집을 찾아갔죠. 황호진의 손에는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 씨의 시신을 정 씨의 방으로 끌고 와 두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둔 채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고 도주했어요. 그 화재로 인해 되려 더 빨리 검거가 된 겁니다. 황호진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아버지와 전도사 어머니 사이에서 1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부모가 소유한 서울 홍제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가정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학창 시절엔 어머니의 영향으로 교회에서 중고등부 회장을 맡기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연극반 활동까지 할 정도로 별 문제 없이 자랐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도벽이 심해서 부모님이나 친척들한테 야단을 맞기도 하고 95년과 96년에는 소매치기 혐의로 2차례나 소년원에 다녀온 전과가 있었죠. 절도죄로 소년원을 다녀온 뒤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그를 담당했던 의사는 그가 공격적인 성향도 없었고 성격도 원만해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서 치료를 중단했다며 그가 연쇄살인범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신과 병력으로 인해 군대를 면제받기도 했어요.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황호진에 대해 말하길 착하고 매너가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외국어에 능해 손님뿐만 아니라 사장으로부터도 신임을 얻었다고 했죠. 게다가 인물도 훤하고 싹싹해서 손님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출근 시간에 늦은 적이 없을 정도로 일을 잘했다면서 그의 범행이 믿어지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을 법한 평범한 황호진이 저지른 범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와 정 씨를 살해하기 8개월 전에 그는 이미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어요. 1999년 6월 6일 현충일 새벽 2시쯤 며칠 전 아는 동네 여자애들과 술자리에서 장난삼아 지갑 하나를 훔쳤던 일이 계속 생각났어요. 절도죄로 수감되었다가 나온 지 3년 만에 벌인 첫 도둑질이었죠. 황호진은 도둑질을 할 때만큼은 극한의 스릴이 느껴지면서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도둑질을 해보고자 서울 홍제동 인근 골목으로 나갔어요. 당시 홍제동은 허름한 단독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좀도둑질을 하기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죠. 황호진은 옥탑방을 공략하기로 합니다. 아무래도 옥탑방이 외부인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단속을 허술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저기 문을 잠그지 않은 곳을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발견했지요. 옥탑방에 도착하니 불이 꺼져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어요.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고 은은한 향기가 퍼지는 게 여자가 사는 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집안을 뒤지다가 책상에서 다이어리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거기엔 집주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의 신상 명세가 적혀 있었죠. 간호대학에 재학 중이던 21살의 김 씨의 증명사진이 있었어요. 다 확인한 황호진은 현금과 수첩이 든 가방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무렵인 6월 20일 새벽, 황호진은 다시 집을 나섰고 보름 전 몰래 들어갔던 간호대학생의 옥탑방을 다시 찾아갔어요. 이것들은 도둑을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네. 여전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옥탑방 창문에 길을 가져다 댔더니 지난번과는 달리 미세하게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이번에도 쉽게 문을 따고 들어간 황호진은 주방에 있던 과도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방에 들어가니 2명의 여성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죠. 잠시 칼은 품에 넣어두고 2손으로 그녀들의 목을 동시에 눌렀습니다. 잠결에 습격을 받은 2 여성은 정신없이 방 한쪽 구석으로 물렸어요. 황호진은 2 여성에게 며칠 전에 도둑 맞았으면 문단속을 제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기득기득했죠.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묻는 황호진의 물음에 한 여성이 자매라며 자신이 언니라고 답했습니다. 언니는 25살의 회사원이었고 동생은 21살의 간호대학생이었죠. 그렇게 몇 분간 자매와 잡담을 나누던 그는 돈 내놔라, 카드 비밀번호 대라고 하다가 갑자기 관두자며 보아하니 살림살이 뻔한데 도둑질해서 뭐 하겠냐고 했어요. 자매들은 잠시나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죠. 황호진은 다른 걸 바라고 있었어요. 동생한테 과도를 들이밀면서 옷을 벗으라고 합니다. 동생은 한 번만 살려달라면서 언니 품에 안긴 채 벌벌 떨고 있었죠. 황호진은 대신 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언니가 거세게 저항하자 옷을 제대로 벗길 수가 없었고 결국 언니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힘껏 졸랐어요.
그녀가 완전히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 손을 풀지 않았지요. 거세게 저항하던 언니의 손이 방바닥에 힘없이 떨어지자 고삐가 풀린 상태로 그녀를 성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황호진이 언니가 죽었다는 걸 알아챈 건 사정을 끝낸 후였어요. 동생은 언니가 죽은 것도 모를 만큼 패닉 상태였죠. 이번엔 동생을 추행하기 시작했어요. 천만다행으로 아랫집에서 인기척이 나면서 황호진은 범행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한테는 학교랑 학과도 알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뒤 도주했어요. 황호진이 집을 나간 뒤 동생은 그제야 언니의 상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망한 김 씨는 모대학 무역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법무법인에 막 취직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녀는 욕정에 미친 황호진에 의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화가 나고 어이없는 건 범행 직후인 16일 오전 9시 45분쯤 호프집에 정상 출근해서 근무하고 퇴근한 다음에도 미아리 텍사스에 들려 매매춘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숨어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살인 이후 철저히 근신하며 살았다가 8개월 만에 박 씨와 정 씨를 살해한 뒤 검거되면서 김 씨 자매의 범행도 같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2000년 5월 2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는 8개월 동안 3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황호진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한 남자의 삐뚤어진 욕망 때문에 정말 억울하고 안타깝게 3명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황호진이 죽인 사람은 셋이지만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야 할 사람은 더 많을 겁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